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멸종위기에 놓인 한 정당의 얘기를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대선 참패 이후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혁신위원장을 2번이나 내세웠지만 지금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고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알만한 사람들을 맡겨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답은 당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먼저 책임지고 떠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리 보존하는 데만 연연하는 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부정선거 주장으로 입에 거품을 무는 전한길이라는 자가 또 그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걸 놓고도 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당은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하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해신탕 좋은 것은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소개할 것 없이 여러분 정말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내일 모레가 초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신탕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금 물량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오늘 금요일은 배송이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좀 사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오늘 차질 없이 모두 배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이 초복 전에 마지막 주문이니까요. 아직 주문을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주문해 주시고 내일 받아서 가족분들하고 주말에 초복에 정어리몰 해신탕으로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가 끝나고 정말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삼복 더위 해신탕 드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지요. 광주 전남에는 이틀 새 433mm 비가 쏟아졌는데 그야말로 물폭탄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천 모습인데요. 범람 수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완전 다리 난간 가까이 지금 물이 차올랐지요. 그래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광주 전남에 실종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이 물살에 휩쓸리는 모습 정말 보기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간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시내 도로입니다. 시내 도로인데 저렇게 가슴까지 물이 차올라서 난간을 붙잡고 이태롭게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나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또 비 예보가 있고 지금 영산강도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저지대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각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영산강 범람한 게요. 1989년 7월 26일인데 그때 제가 그 범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당시에 광주 전남에서만 71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는데 그때 그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이제 영산강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이 무너지고 그 주변이 다 잠겼으니까요. 그때 제 사수였던 선배가 주원 기자인데요. 그 주원 기자님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 마당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 방송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다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철수하려고 하는데 도로에서 차가 한 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서울로 가는 분이었는데 차를 잠깐 세워두고 비가 조금 잦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넘치는 바람에 그대로 갇힌 거죠. 그래서 그 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돼서 사망자가 한 명 추가된 그런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면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피령 내리면 바로 피하셔야 되고요. 지금 피해도 사실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공직자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걱정해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해서 새 정부가 출범이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안전을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 또 강조하고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 불러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공직사회 기강을 딱 잡고 있는데 이렇게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닥쳤으면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여튼지 이번 비 피해 더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잘 하시고, 만약에 대피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피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보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님 곧 합류하실 거고요.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번 좀 다뤄볼 텐데 그 전에 속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가 오늘 구속적부심 있어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 자식은 나쁜 자식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도 조사도 안 나와, 또 재판도 안 나와. 그런 자식이 구속적부심은 오늘 10시 15분까지인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 9시 몇 분에 나왔어요? 9시에 나갔습니다. 참나. 어쩌면 이래요. 아니 어지러워서 계단도 못 올라간다더니 재판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더니 여기는 1시간 15분 전에 나가가지고 중앙지법 그 구치감에서 대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영상은 아직 저희가 못 봐가지고 어떤 복장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자 머리 어떻게 하고 왔는지 궁금한데 지금 그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저도 봤는데 머리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만약에 지난번에 머리 한 대로 그렇게 딱 하고 왔으면 구치소장 이자 그만두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과 만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아예 접견 자체를 갖다 불허한 상황인데 본인 아까 말씀하신 계단도 올라가기 힘든 사람이 구속 적부심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에 힘주고 나간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개무시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자는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법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 몰골을 좀 보고 싶은데 오히려 아무것도 머리를 정리하지 못한 몰골. 그래서 윤석열이 통치할 때 국민들이 저런 몰골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좀 화면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화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화면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페이스북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속 적부심 구속 상태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뭐 아직 그 미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할 걸로 일단 언론 보도엔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아픕니다. 내란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 정신적으로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내란 수괴 따위가 자신의 건강을 운운하면서 뭐 약을 안 준다, 운동할 시간 안 준다,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온갖 여론전은 다 버리다가 이제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겠다고 적부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것을 넘어서 법리적인 쟁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구속 사유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측에서는 이 내란죄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동일한 범죄와 관련돼선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걸 또 따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법리적으로도 뭐 윤리적으로도 아무튼 지금 윤석열의 이 행위라는 건 굉장히 해괴망측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쁘고 못된 자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뭐 몸이 아프네 어쩌네 건강이 안 좋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조사도 안 나오고 심지어 재판도 안 나오는 자식이 뭐 구속 적부심은 행여나 무슨 뭐 수가 생길까 하고 시간도 앞당겨서 나오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그럴 때는 뭐 9시에 나오라 10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한 15분 늦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정말 아휴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국민들은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농락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가 진짜 어지러울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나오는 거 못 나간다. 9시에 나와라 이랬는데 10시까지 나가겠다. 이런 적도 있었고 9시에 그래도 나와라. 꼭.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집 앞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구속되기 전만 해도. 그런데 1시간 15분을 빨리 나오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출근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정말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윤석열이만 얘기하면 내 입에서 참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된 다음에 10일이 지나고 나면 구속 기간을 갖다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투면서 그때도 그 시점에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직위원을 만나면서 소위 시간이냐 아니면 일단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10일 다 돼가는 즈음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특검을 갖다 좀 교란하려고 하는 작전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서울지법 영장 판사들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대부분 다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3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발휘해서 그 틈새를 노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이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 궁리를밖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 조은석 특검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사전에 방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진짜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범죄자를 다루는지에 대한 거의 교과서 같은 교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도망갈 수 없도록 거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도 굉장히 또 어쨌든 적부심이긴 합니다만은 특검 쪽에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 의견서도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100여 쪽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하고 오늘도 내란 특검 쪽에서 제시할 PPT가 100여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에서마저도 윤석열을 단단히 이제 옥죄일 의지가 있는 특검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뭐 예상이. 오늘 기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막 이렇게 좀 판사가 혼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문꼬리님, 김용남 의원님 습관인가요? 패널로 나오는데 항상 지각이네요. 야. 신경 좀 써주세요. 좋게 봤는데. 저기 그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남 의원님이 금요일 날 우리 프로그램 앞에 다른 채널에서 방송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늦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김용남 의원님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또 세 분 재밌게 잘 하잖아요. 네. 아, 저희의 문제였군요. 또 한 가지 들어온 속보가 지금 이제 특검이 아주 풀가동하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강릉 사무실, 국회의원실 지금 동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고 또 최혜병 특검은 이철규 이 의원 또 동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권성동, 이철규 누굽니까? 정말 윤석열 때 제일 잘 나갔던 자들 아닙니까? 특히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연결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영식 앵커님, 예. 일단 권성동, 이철규 압수수색은 예상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 뭐 예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 초기에 그 통일교 관련 행사에 이게 캠프 내부에서도 사실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추진을 해서 통일교 그 윤모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소통을 한 다음에 통일교 관련 행사에 권성동 의원도 참석하고 실제 대통령까지 데리고 왔다.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요. 건진법사와의 어떤 연결고리, 통일교와의 연결고리에 권성동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요 대목을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특검 쪽에서 피의자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혐의점을 발견했다라는 것과 동의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앞으로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중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구명로비의 임성근 구명로비의 중간 창구 역할은 아마도 이철규 의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에서 지금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까지 지역 사무실 포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 이제 확보한 통화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철규 의원도 임성근 구명로비에 실제 가담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겠죠. 권성동, 이철규 뭐 또 몇몇 더 있지만 항상 보면 이제 안테나들이 정권 초기에 막 돌잖아요. 누가 제일 세냐. 그쪽으로 다 몰리죠. 이명박 때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상득, 이명박이 형이 다 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권성동 뭐 따봉 보내주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제 맨 처음에 완전 실세로 행세를 했죠. 그 내부에서 얼마나 또 암투가 벌어졌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장제원이었죠. 비서실장. 그런데 장제원하고 권성동하고 싸움에서 권성동이 이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제원은 몰락했고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권성동 저는 이제 통일교 관련된 게 건진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김건희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압수수색한 게 보니까 권성동이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윤석열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13일인데요. 통일교 관련 단체가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후보 시절이니까 당시 후보를 함께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사에 개회 선언하고 뭐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샤넬백 주고 그다음에 목걸이 전달하고 건진한테 했던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건진하고 윤한홍, 권성동 이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윤 전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이 중간에 역할 다리 놓고 한 것이 바로 권성동 의원 아니냐 지금 이런 그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권성동이 그러니까 건진이 예를 들면 뭐 샤넬백이니 구두니 이런 거 김건희한테 전달해주고 그랬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권성동은 얼마나 해쳐먹었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찐윤 중에 찐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 또는 외환 행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돈을 줄 때에는 왜 주겠습니까? 그만큼의 거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많은 최측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전 통일교는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뇌물 같은 형태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통일교라는 조직을 통해서 소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당원이라고 하는 세력 조직들을 만드는 두 축의 힘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권성동이 작업을 했다면 이 거관을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은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당에서 본인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윤석열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을 만들어낸 이 두 측면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 권성동은 정치 인생 끝나는 거겠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통일교 본부가 이름이 궁이에요. 궁.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정궁, 천원궁 뭐 이렇게 두 개 궁전이 있는데 이름만 궁이 아니고 보십시오. 저게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원도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한 의리의리한 궁전이 보입니다. 바로 그게 통일교 본부입니다. 지금 여기 압수수색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모든 수련생들은 지금 바로 천원궁으로 올라와라. 몸으로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압수수색을 만약에 방해하면 그건 더 큰 벌 아닙니까? 지금 막 그 모여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기다리는 분이 지금 꽤 많았는데 압수수색 막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죠.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죠. 근데 제가 그 검사 생활하면서 제일 애먹었던 수사가 종교단체 그렇죠. 관련된 수사였거든요. 예.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는 뭐 협박도 많이 받았고. 근데 오늘 그 통일교 본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갔고 또 최상병 특검에서는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 관련해서 통일교와 또 기독교 쪽에 지금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이 나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특검 수사가 아니면 이 수사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그러니까 통일교는 조금 뭐 제가 보기엔 통일 그룹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사업하는 단체 성격. 물론 신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 교단의 성격이 거의 우리나라 재벌 그룹 비슷한 성격이 강한데 극동방송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 특검 아니면 못할 거예요. 이 수사. 극동방송은 뭐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걸까요? 그 최상병 특검에서 예.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그 중간에 극동방송이 있지 않냐. 예. 라는 혐의 같아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성교방송이고 기독교 계통에 그 김장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예. 그럼 김장한 목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극동방송 압수수색 나갔다, 통일교 압수수색 나갔다. 실제로는 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여기 극동방송에 그 예성 군목 단장 한홍근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단장이요? 예성 군목 단장이라고. 군목 단장? 예. 근데 이제 군종 목사 기자 출신 뭐 이제 이런 네. 분이 여기 이제 극동방송 쪽에 계신 모양인데 이 한홍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군종 목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김장환 씨가 뭐 이제 군인들을 좀 좋아한다라고 주변에 좀 알려져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이 군종 목사 기자 출신인 한홍근이라는 인물을 연결고리로 해서 김장환에게 또 로비를 하고 김장환이라는 인물 자체를 또 윤석열이 평소에 또 조언을 듣는 창구로 과거에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로 구명 로비 운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들이 또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네요. 아니 그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사실은 대선 전에 김건희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그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헛소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김건희가 무속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배우러 다녔냐? 그 주인공이 김장한 목사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영향력이 뭐 지대하다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소문이 많이 나 있었죠. 근데 김장한 목사는 워낙 그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이 소속이. 근데 그 세계 침례교 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미국 쪽의 인맥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끄러웠던 모스탄 대사라는 사람이 재직했다는 리버티 대학도 침례교 교단이 설립한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선 전부터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뭐 그러면서 쭉 연결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구명 로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 상황이라면 누가 제일 확실한 이른바 끈이냐
줄이냐라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루트인 거는 틀림없죠. 아까 이제 권성동, 이철규 실세들 얘기했는데 김영남 의원님 그 윤석열 대선 때 국민의힘에 계셨죠. 예, 예. 그때 윤석열 되고 나서 그자들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요? 그거는 뭐 정권의 핵심이니까 사실은 그 캠프가 처음 꾸려졌을 때는 캠프의 좌장이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이었는데 그 아들이 계속 좀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눈치 없이 이거 장제원 그때 그 실장으로 불렀나? 뭐 하여튼 캠프 좌장이었는데 아니 이거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왕창 찍혔지 제가. 눈치도 그러니까 눈치 없이 그런 얘기했다가 왕창 찍혔는데 근데 논란이 계속되고 나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캠프에서는 빠지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초기에 대선 출마를 권유했던 원조 윤핵관 3인방에다가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신핵관으로 불렸죠. 원조 윤핵관 이후에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중반기부터는 이철규 의원이 거의 완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실세라는 측면에서는 완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윤석열하고 제일 가까우냐 이게 이제 가장 뭐 권력의 그 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장제원이가 제일 센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자빠지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일단 그 아들의 뭐 음주운전 등등을 비롯한 사고 문제로 인해서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는 빠지고 그 자리를 권성동 의원이 대신 했죠. 그러면서 약간 약화됐는데 사실은 그 대선 이후에 초창기에 대통령실 그 멤버를 짤 때는 장제원 의원이 그때도 셌어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가장 많이 사람을 집어넣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셌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한번 그 대규모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요. 행정관들을 비롯해서 선임 행정관급들이 이른바 장제원 의원 쪽에서 밀어넣는 사람들을 한번 속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 권력 투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약화됐죠.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제원은 어떻게 윤석열하고 가까워지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되려고 했을 때 장제원이 법사위원이었잖아요. 그때 엄청 윤석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 친윤 핵심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달라붙었을까요? 제가 그거 얼핏 들었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그 매개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술 마시고 뭐 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풀고 처음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막 그만뒀을 땐가 그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직접 찾아가서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3명의 3인방이 이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중앙대학교 후배인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그렇게 3명. 근데 그 전에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장제원은 고인이 돼서 뭐 시민이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시킬 때니까 엄청 공격했다가 어찌됐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럼 권력만 쫓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표변하니까 야 이제 검찰총장 됐으니까 가깝게 지내자. 내가 야당이고 야당이고 그렇지만 또 윤석열도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자니까 그래 뭐 또 야당하고도 또 가깝게 지내면 좋지 해놓고
밤에는 만나서 지네들끼리 술 마시고 난리 쳤을 것도 같아요. 충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재현 의원은 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행안위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때 이제 MB 정권하고 투쟁하면서 저희 로텐도올 나경원 의원이 혼자서 이렇게 유유자적 농성했던 그 자리에 의원들 다 모여서 저희 밤샘 농성하고 막 그런 적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장재현 의원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시비 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술 굉장히 좋아하는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술로서도 충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도 그때 장재현 의원 누나 집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목동에 있는 거기 가서 단일화 한 거 아닙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캔 사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겁니다. 술로 맺은 형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이건 네. 뭐 도원 결의가 아니고 소맥 결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술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게 뭐 더 끈끈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너무 오랜 기간 그 구친윤들을 수사기관에서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방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본부라고 해가지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과거 캠프 시절에 전국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관할했던 본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 핵심 인물로 분류됐던 것이 뭐 권영세 당시 본부장이라든지 혹은 고문으로 있었던 건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거기가 이제 친윤의 산실이라고 불렀던 과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갖 비리들이 양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특검 수사에서 이런 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건진에 이어서 이제는 친윤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윤석열 시절의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한정임님이 장재원 매형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도왔어요 그러는데 장재원 매형? 소문은 그렇게 냈었죠 그때. 예. 자, 아무튼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자들, 그 잘 나갈 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하게 그렇게 할 놈들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일단 위세를 부리던 권성동, 이철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이따가 이자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힘자랑을 너무 과하게 하면 부러진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네요. 이게 힘자랑으로 보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과 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했는지 너네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냐? 그건 뭐 다 법원에 영장 발부할 때 돼 있는 거고 그거 함부로 밖에다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건데 알면서도 저러는 거죠 김주국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 대표 있을 때 이제 압수영장 나오면 그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 왜 니들이 난리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지연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고 있는 거고 특검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왜 일이 없어요? 지들이 한 일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싹 보면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서 600억 정도 도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철규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예를 들면 이철규와 같이 그런 것들을 도모했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일교가 뭐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YTN 인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YTN 얼마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게 통일교 사람들만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거간들이 필요하겠죠. 거간으로 소위 친윤들이 거기에 존재했을 것이고 친윤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야 YTN 인수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통일교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누구라고 윤모 씨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겠고 나와서 1시간 동안 독대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업권을 얘기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대명천지에 아무런 문제 없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수사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뇌물이 오갔는지, 어떤 권력의 외압이 들어갔는지 이걸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 밝히는 수순이 뭐예요?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인 거죠.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면 강력한 힘을, 너무 힘이 세면 부러진다고요? 니들이 힘이 세가지고 부러진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분한테 여쭤봐, 김용남 의원님이 더 잘하실까, 김유정 의원님이 더 잘하실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이제 통일교 YTN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또 막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이런 거 해서 붙어먹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지금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샤넬백 구두 얘기만 나오는데, 통일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러면 김건희, 권성동, 이철규, 거기에 이제 건진까지 어떤 놈이 제일 많이 먹죠? 대체로 이렇게 되면 김건희 아닐까요? 김건희가 예. 저거들끼리도 야 어떤 놈이 더 많이 먹나 막 서로 막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했겠죠. 네. 네가 더 먹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네.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건진은 거의 뭐 떡고물 수준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도망간 집사가 뭔가 그것과 관련된 그 돈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돈 나올 구멍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고, 거의 돈에 미쳐서 뭐 주가 조작도 하고 이러면서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다 돈 줄 따라서 가는 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투자 안 했을까요? 전 100%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이면은 지금 16개의 혐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다 돈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줘본 경험이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실망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정권의 실세 몇 명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먹겠습니까? 아니 그거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몫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거는. 그런데 이 YTN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워낙 탐내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통일교에서도 그걸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자는 다른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수 결정이 났을 때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누구나 인수하고 싶어하는 알짜배기 언론사, 이거 뭐 좋은 언론사죠. 근데 저게 전혀 이런 방구 별로 거론 안 되던 곳에서 그거를 딱 인수했단 말이에요. 저건 누구 작품이지? 그때 의문이 많이 돌고 소문도 또 많았어요. 그때 뭐 누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TN을 뭐 적어도 통일교에서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얘기는 곧 이게 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거명이 안 되고 조용히 있던 곳에서 뜬금없이 그거를 인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입찰을 받는데 뭐 들어오려고 한 데서 다른 곳은 포기하고 뭐 가장 최고가 입찰가를 써낸 어디서 인수하게 됐다, 경영권을 가져가게 됐다. 그건 그냥 공식적인 얘기고, 마크의 어떤 스토리는 좀 나중에 나오겠죠. 이제 뭐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오고 어떻게 해먹었는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하나. 그런데 뭐 지금 뭐 구명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정황이 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민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임성근이가 저렇게 됐고 박정훈 대령이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때 누가 수사를 해요? 이제 특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종 원장님. 예. 이제는 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와야죠.
그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요. 이종호라는 인물이에요. 이종호는 빠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2차 주포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3부 체크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부의 주가 조작 문제에 이종호란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순직해병 특검 사표 내지 마라. 별 4개 달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에 대해서 구명로비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마약 사건. 조병로 경무관 내가 별 2개 정도 달아줄게. 그 정도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게 이종호거든요.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와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종호가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3부 주가 조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순직해병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그다음 마약 사건까지 다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김혜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추적하는 문제랑 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저는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둘둘둘둘 말아 올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 입을 빨리 열고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지금 이른바 실세였던 자들, 이 자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헤쳐먹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얼른 어디서 헤쳐먹어야지. 이 지금 찬스인데 저자들이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챙기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권력 잡았다고 막 킥킥대고 좋아하고 숨어서 술 마시고 그 알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를 혁신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좀 점잖게 말하면 딜레마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뒤죽박죽 난장판이 옳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졌잖아. 어떻게 해야 이 다음에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대선에 참패했습니다. 이 당이 살아날 방법은? 정답 있죠. 먼저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 정답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으로 하기가 싫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쭉 보니까 그래도 안 흔들리고 또 안 헤쳐먹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보니까 안철수가 있거든. 안철수는 안 해먹은 게 아니라 못 해먹은 거 아닙니까? 뭐 인수위원장 해놓고도 그냥 인수위원장 갖고 끝나버렸잖아요. 윤석열이 뭐 시켜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찬밥 돼가지고 계속 뭐 이런 거 탄핵에도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해 막 이러니까 그나마 보수의 가치를 뭐 지키고 어쩌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안철수가 말이야 지금 좀 그나마 욕을 덜 먹으니까 안철수 시켜보자. 그랬더니 안철수가 오케이. 자, 그러면 내 혁신이 맡겼어. 그러려면 권성동, 권영세 내보내줘. 그게 아닌데, 당신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 야야 바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냥 그만둘게, 나 대표해서 바꿀게 하고 딱 했잖아요. 야,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또 있나? 조금 윤희숙. 그래 거기도 그랬는데 이제 윤희숙 뭐 그 안에 막 옳은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 된 거죠. 왜? 안철수는 그나마 권성동, 권영세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윤희숙은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당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윤희숙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네 사람 지목했죠. 네 사람 누구예요?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윤상현, 장동혁. 장동혁까지 네. 잘 골랐어. 딱 4명 하니까 송은석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러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 불러서 뭐라고 한 것을 두고 윤희숙도 표현이 좀 나도 잘 안 쓰는데 다구리. 박영식 앵커님. 예. 다구리가 뭐예요? 다구리라는 것은 좀 속칭 이제 우리가 보통 몰매 맞는다고 할 때 다수에게 한꺼번에 내가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일본말 아니에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속어나 은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구리 당했다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등장할 줄은 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의 이 그 말이라는 건 또 품격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윤희석 위원장이 평소에도 그 얼마나 품격을 지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자회견장에서 손가락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보고 나니까 다구리라는 표현도 그리 막 이렇게 생경하진 않네요. 다구리. 윤희숙 위원장이 직접 했던 표현으로 들어볼 텐데요. 이은주님, 안 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좋아요를 상기시켜 주셔야 반타작이라도 가능하겠어요.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 너무 앵커님 말씀만 듣는 거 아닙니까? 동접이 25,000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되니까 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좋아요 꾹. 왜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려야 눌러주세요. 근데 일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 오늘은 왜 댓글을 안 보시나 봐요. 앵커께서 이런 글이 올라와요. 아, 그래야- 좀 읽어주세요. 아하. 읽어주세요 좀. 굉장히 많이 이분들 일부러 그러면 제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까지 안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을 다구리를 확 좋아요에 여러분 다구리로 한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로 다구리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사실 보면서도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 이건 정말 윤석열이가 덥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면서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저희가 이 얘기를 언급하자마자 지금 좋아요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와. 예. 아까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다구리라는 이모티콘을 만들었어. 앞으로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꾹을 좋아요 다구리로 바꿀까요? 예. 잠깐 겉으로 세서 옆으로 세서 죄송합니다.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다구리 표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그 실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그에 대해서?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께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말씀하시고 나서 당사자들이 무응답하거나 좀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오늘 제 페북 봤어요? 네.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제는 그렇게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윤희숙을 잘못 본 거죠. 응? 김영남 의원님 윤희숙 의원 아시죠? 나 알죠. 네. 제가 의원할 때 그 KDI 연구원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 무슨 행사에 자주 왔었죠. 만만치 않죠. 뭐 만만치 않은 거는 알겠는데 저는 방법론상으로는 약간 좀 그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든지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밀고 나가도 사실은 반발이 크고 이런저런 공격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4명의 실명을 언급했는데 사실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 그럼 당내에서 찾으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제일 먼저 언급했던 이른바 쌍권부터 나가는 게 맞아요. 쌍권, 뭐 이철규 이 순서로 나가는 게 맞는데 거기는 건너뛰고 이제 4명을 언급했는데 그러면 먼저 대상이 됐어야 될 사람들은 언제 할 거냐? 뭐 2차, 3차도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누가 봐도 제일 책임이 크고 쇄신에 제일 먼저 대상이 돼야 될 사람부터 그 대상으로
지적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게 그 안 그래도 쇄신에는 반발이 큰데 순서가 바뀌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이도님, 국힘당 번영회 회원들이 다구리 할 만하지 그러셨는데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김대식 의원 지금 뭐 맡고 있어요 당에서? 김대식 비대위원. 국민의원. 비대위원이에요? 예. 아, 그런 거 없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위원장님이 혁신 위원장으로서 참 그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다구리라고 느꼈다는데 다구리가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다구리라고 느낀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도 홍보방에 보내고 뭐 운동 시간도 같이 하게 갖고 그냥 다구리를 다구리. 한번. 사실은 그래서 운동 시간을 따로 주는 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언제부터 그거 운동했다고. 운동 시간 1시간씩 주어지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은 풀어놓으면 분명히 그 얻어 맞거든요. 저는 제일 웃긴 게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위로야? 이거 격려야? 그러니까요. 아니 김대식 이렇게 웃으면서 저거 지금 다구리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게 저거 완전 2차 가해 아닌가요? 네. 가해자. 옛날에 다구리 그렇게 해요. 네. 내가 때리는 게 아니야, 자식아. 이건 내가 널 때리는 게 아니야. 가끔 말이야, 내가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때리는 게 아니야. 이러는 게 다구리거든요, 실제로. 다구리를 해보셨다고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윤희숙 의원이 아마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저희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았거든요. 다구리 친다,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념 없는 사람을 조직에 짱을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딱 눈에 보인 것 같아요. 아까 윤상현, 나경원, 뭐 장동영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걸 만드는 이런 사람들인데 저것들 조지면 내가 좀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혁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장을 해서 자기가 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매우 센 발언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혁신위원장이 밖에 나와서 다구리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상식적이죠. 그 이건.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태도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뻑큐야 뭐 이러면서 다구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거 가운데 손가락 욕한 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영상으로 보면 이거는 의도적인 거 같던데 그거 영상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내부적으로는 단합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밖으로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누가 1, 2, 3을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하면 뭐 1, 2,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3, 4 이거 이렇게 안 하지. 보일까봐 또 다시 이렇게 또 네. 근데 이게 이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우지 이렇게? 야, 아니 여긴 차마 못 콜롬비아대 세우겠습니다만. 경제학 박사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님 다 미국 사는데 그렇게 안 세요 이렇게 아니, 나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하여튼 그때도 놀라웠지만 근데 처음에 사실은 아버지가 뭐 농지법 위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의원직 양심상 사퇴했죠. 의원직 사퇴한다 해서 사실 높이 평가했잖아요. 예. 굳이 사실 뭉개도 되는데 본인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하여튼 간단치 않은 인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윤희숙 위원장의 마음을 실제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만 이게 지도부를 언급할 때 세 번째 손가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시면 세 번째 해놓고 나서 지도부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추측이지만 지도부를 의식해서 한 건 아니었는가.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가. 희한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3을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만 올리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봐요. 세 번째를 언급하면서 독특하네 진짜.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이 못 올라오더라도 누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희한하다. 굉장히 저거.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지금 이 당이 이렇게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인 가운데 뒤죽박죽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에 징계 회부를 한대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무슨 말 잘못했다고? 그 한덕수 대선 때 예. 160억?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고 예. 그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뭐 한덕수에 대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뭐 유니폼을 먼저 준비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이 당에서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종혁 전 최고가 160억 원이 들었다라고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고소 고발을 실제 운운을 했고 그러면서 윤리위까지 이제 올라간 게 된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부터 먼저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먼저 얘기했잖아. 자기가 맨 먼저부터 왜 한덕수한테 돈을 쓰냐고 얘기했던 거라면 한덕수를 고소고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정혁을 고소고발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김종욱 전 최고위원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혁신과는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이 당이 그런 꼬라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제 그거 보고 오늘은 꼭 이걸 깊이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전환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친길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길계. 야, 전환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 근데 김영남 의원님 그 전환길이 본명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전환길이 어떻게 그러니까. 입당했어? 그러니까 입당할 때 저 이름 본명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뭐 몰랐다고 그러는데 알았든 몰랐든 원래 입당할 때 누구나 신청하면 그냥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입당 과정에서 특히 온라인 입당을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그 입당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지만 들어온 사람 출당은 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란 수기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니까 그건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거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면 당원 징계 절차로 해서 출당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입당해서 저런 사람도 우리 당의 당원으로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 같은데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이 전환길 이자가요. 요즘에는 지금 이제 뭐 강사도 안 하죠. 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인이라고 했다가 뭐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10만 명 데리고 들어가서 뭐 접수할 거야 막 이런 정도 기세를 막 올리면서 지금 했는데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님 국힘 지지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7.5%입니다. 17.5%. 이게 원내대표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김어준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환길과 거리를 두라는 한동훈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참담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전환길이가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길을 품으라고요. 내치지 말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장동혁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조경태도 나온다는 소리 들리던데 전환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전환길을 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전환길을 품는 자가 바로 집권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전환길을 품는 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근데 박영시 앵커님, 예. 저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원래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예전에 과거에 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원래 이렇게 좀 샤우팅하면서 강의하는 게 유명했던 인간이어가지고. 설마 성대모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성대 나가요. 네. 성대 나가 저러다가. 아니 근데 그 항상 저 소리를 지르거나 전환길 씨는 읍소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방송에서 울거나 이런 행위도 많이 해요. 막 징징 짜다 보니까 저도 저거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조금 제 멘탈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옆에서도 김유정 의원님이 너무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다구리를 많이 당하는데. 근데 방금 보면은 나 뭘 생각했냐면 저 전환기라고 모스타라고 눈깔이 좀 비슷하네. 눈가까지 보였습니까? 눈깔이 약간 좀 돌아가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귀가 안 좋은 거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귀가 안 좋으면 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전환길이라는 인물을 국민의힘이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저거 진짜 큰일 나겠다.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제 8조 3에 개파 부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환길을 입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개파 만들어서 들어와서 내가 최고위원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환길은 지금 내란 수계의 어떤 꼭두가시처럼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당에 들어왔는데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면 출당시킬 수 있거든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저렇게 예를 들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 접수당했다고 봐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전광훈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맨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저렇게 구구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구구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당원으로 입당시켜서 자기가 특정한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 사람을 갖다 지원해서 지도부에 집어넣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밖에서 전환길이 들어봤으니까 지금도 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밀어주면 그 사람 최고위원 될 수 있어. 최고위원 되면 그 사람이 당을 다 접수할 거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면 저 당은 그야말로 내란당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니 그 대선 무렵에 당원이 한 77만쯤 됐다고 하는데 70만 잡더라도 10만이 더 들어왔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엄청난 이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원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10만은 뻥인 것 같은데 뭐 아침에 그 국민의힘 쪽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공화당에서도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하고 있대요. 사실 이중당적이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거든요. 적발을 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극우 세력에게 접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8월 22일 날 전당대회 한대요. 국민의힘이 예. 청주에서. 그러면 전환길이 10만 해서 나를 끌어안아야만 누구든 당대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달 동안 당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월 20일, 22일 그 이전에는 다 입당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길이 10만을 그 전에 입당시켰을까요? 3달 당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윤어게인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해당이고 당론하고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그럼 바로 출당시키든지 징계위 열어가지고 내보내야죠. 그걸 아직도 저렇게 두고 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최고위원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예. 내란범도 출당을 시키는데 그리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저런 인물 하나 출당시키는 것도 못하겠죠. 당연히 국민의힘. 아니 다 떠나서 김영남 의원님, 제가 정치를 뭐 알아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도 거죠. 했는데요. 윤석열도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잠재적인 정치 지망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 측면은 있어요. 아니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런 그 역겹과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회 뭐 꾸리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참 어떻게 방법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의원직 사퇴 못 시키죠. 왜냐하면 본인이 할 리도 없지만 의원직 사퇴가 되면 거기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치르면 국힘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최선인데 당원 정도는 출당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윤리위원회 통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네. 들어왔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환길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 아, 이렇게 지금 지시를 그러니까 내렸네요. 진작 했어야죠. 근데 해야죠. 말이 바뀌었네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 방법 없다는 식으로 했더니 말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 리셋 코리아 강연에 갔던 것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래놓고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뭐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한길의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전유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입당할 때 전한길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뭐 일부 있다고는 봅니다만. 뭘 몰라.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당 차원에서는 그 구를 멀리하는 것이 상명으로 상식이죠.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네. 뭐 모를 리는 없고 아마 제 생각에요. 저자가 왜 지금 저렇게 뜨냐면 이제 방방 뜨냐면 우리가 이제 추리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자가 이제 막 그 아스팔트 위에서 날지를 떨다가 고맙다고 윤석열이 탈옥해가지고 불러서 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이 그랬을 거야. 야, 그 강사 뭐 그거 해봐 얼마 버냐? 야 정치해 정치. 겁나게 생겨. 이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야, 새끼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 아냐? 뭐 통역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김건희가 얘기해줬을 거예요. 김계리와 전환길은 정치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건 전환길 저자자가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뛸까? 저는 세계로 교회가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척을 지면서 구구 기독교 단체의 미래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세계로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전환길의 뒷배가 세계로 교회예요. 그러면 세계로 교회가 걱정하지 마. 우리 교인들 그쪽으로 당원으로 보낼게라고 얘기하고 또 갑자기 모스탄 같은 사람 왔을 때 같이 불러서 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세계로 교회 그다음에 부정선거 단체들의 지원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주력 부대로서 당내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전환길이 믿는 건 이런 교단, 그러니까 극우 교단,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등에 업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랑 척을 진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의 국민의힘은 내전을 벌여야 된다. 근데 내전을 벌일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송원석이 저 얘기를 한 것이 진심일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전환길이가 지금 와가지고 막 그 깝죽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리셋 코리아 예. 네. 그 뭐 토론회인가 하는데 윤상현이도 아주 개무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막 도치가 돼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소수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 살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다가 지금 구치소 만드시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또 대선이 들어주시다마는 여기 계시는 누구도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또 어떤 선거에서 부정선거 통해 강대국 심사를 있겠습니까? 네, 그런 선생님. 얼마나 거쳐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목소리 내용을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에 인천공항이라는 미국에서 못 산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지금 방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선생님. 네. 30초만 가겠습니다. 미쳐버려.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 주최였잖아요. 그러면은 전환길이 저럴 줄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강사로까지 부른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러놓고 몰라서 불렀나? 사회도 뭐 박종진인가 하고 막 예. 쾌도 남마로 잘라야지. 그러니까요. 보수 유튜버들 다 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이진숙이 출연했던 그 방송들의 유튜버들 다 와 있네요 보니까. 건무님 죄송합니다. 식사 중인데 보기가 너무 거북스럽네요. 그렇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야기하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자리는 보존을 해야 되겠고 또 잘 나가던 놈들은 지금 막 갔다가 지금 막 죄에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위원정당 해산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만 이걸 뭐 마치 뭐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옛날에 통진당 할 때처럼 하면은 또 국힘당 뭐 반발하고 그럴 텐데 김영남 의원님. 네. 저건 스스로 해체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위원정당 해산의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통합진보당이 근데 그 사유를 보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아로 조직을 통해서 국가 전복을 꾀했다. 그러니까 모의했다라는 사유로 해서 위원정당 해산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소속의 뭐 전원이나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거잖아요. 내란 그야말로 이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구성원의 상당수가 연관돼 있단 말이죠. 특히 정황이 나쁜 것이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윤석열 수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집 앞에 가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 중에 약 45명이 있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버젓이 당원으로 활동하게 놔둔다. 이러면 본격적으로 위원정당으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아보면 아니라고 결정 나겠냐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상의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시작되는데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헌재에서 위원정당과 관련해서 그 위원정당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윤석열이가 약속 하나는 지킨 거 있다. 국힘당 뽀개버리라. 예, 그건 지켰다. 뽀개버린다. 뽀개버릴 것 같네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희망도 없고 그래서 위원정당 심판 받아서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내부의 자정작용도 안 되고 전한길 입당이나 해서 저렇게 떠들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혁신위가 내부에서 뭘 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상실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밖에서 도와줘야죠. 그 위원정당 심판 청구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당의 1호 당원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딜레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위원정당 관련해서 질문 나왔을 때 일단 특검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수사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특검의 수사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건 해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스스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도와줘야죠. 2014년에 이게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헌재가 정당의 그 실질적 그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느냐를 두고 그걸 쟁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적 그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앞서 김용남 의원이나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
특검을 해제하는데 오히려 무마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던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봤을 때는 국민의 요구대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으로서의 행위를 했느냐가 당연히 만약에 실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의 흐름이나 속도나 이런 강도를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고 지금도 이제 극히 일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경원이라든지 추경호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수사받게 된다고 하면 전 자연적으로 소멸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빼박일 가능성이 높은 게요.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3번이나 장소를 이동하게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0에서 90여 명의 의원들이 왜 동의했는가 문제와 관련해서 인지 여부 문제가 판단인데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재판소 당에서 그 정당 추천으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왜 임명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한덕수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을 임명했는가. 이 과정에서 계속 국민의힘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줄창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압력을 넣은 게 있고 최종적으로는 한덕수라는 후보 교체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덕수라는 사람,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 공범으로서 특검 과정에서 수사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인지했던 국민의힘이 이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들을 서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1차 내란 과정도 있습니다만 내란 이후에 소위 내란 문제를 갖다가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무위원들 특히 권한대행들 간에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한 번만 깬 게 아니라 연달아서 계속 깨려고 했다라고 하는 조치 자체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 수사가 나와서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저는 현 정부의 법무부 같은 경우도 이 정당해산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왜 정당 해산해야죠. 해야 될 당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옥불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꼴 보기 싫다고 그럴까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요즘 청문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청문회인데 청문회 때 주요 장관 후보자들한테 국민의힘이 꼭 물어보는 게 주적이 누구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통일부 장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아. 근데 다 물어봐요. 모든 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도 물어보고 모든 후보자한테 다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박근혜 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꼭 그 사람들 쓰려고 그러면서 물어봤다는 질문이 있어요. 아시죠? 5.16을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5.16을 쿠데타라고 생각하면 너는 아웃. 5.16은 위대한 혁명. 그러면 이랬어요. 꼭 그런 식으로 무슨 검증을 그 주적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정말 그랬어요? 모든 후보자들한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우리의 실질적인 즉각적인 위협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동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 아닙니까? 김정은이 주적 맞죠? 답을 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되었으니 준비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문.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오더를 받았나 보죠. 반드시 주적 여부를 확인해 보라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너희들이야.
아니 왜 저걸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헌법적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도 주적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렇게 따지면 소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외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 헌법적으로 예를 들면 맞지 않는 건데 우리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보수 정권일 때 주적이라고 명시는 해왔어요. 근데 헌법적 가치에도 안 맞고 국제법적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국무위원들한테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라고 강요하고 반국제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행태는 제가 볼 땐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저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통용되면 뭐 저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출신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장관 후보자들이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저 논리는 뭐냐면 너 빨갱이 아니야. 너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주적이라고 물어보면 주적이 맞다고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사상을 강요하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모든 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인 내용들과 반국가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그런 내란을 일으킨 자를 갖다가 출당도 못 지키는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저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왜 주적 질문을 저렇게 줄기차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도 보면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봤던 입장에서도 질문 중에 보면 그 주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 그러면서 당연히 북한을 정답으로 암시를 하면서도 예. 질문하는 국힘의원이 있던데 그 시각에 보면 북한을 나라라고 보면 또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우리의 미수복 지역이고 그 괴뢰 단체라고 보지 나라라고 보질 않거든요. 그 시각에 의하더라도 묻는 사람도 개념이 없어. 그리고 주적을 북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한이라는 그 단체 정권 자체를 주적으로 보는 거지 김정은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한 개인이 주적일 수가 있어요? 나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 수준도 기본적으로 그게 북한을 주적으로 본다는 개념이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건지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질문들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심해요, 보면 수준이. 영덕사람님, 주접 떨고 있네. 정필성님, 앵커님, 자꾸 해산하니까 오른쪽 해신탕이 해산탕으로 보이고. 이름 바꿔야 되겠네요. 해산탕. 좋네요. 다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먹어보라. 네. 확시 그냥. 저거를 국민의힘에 보내버려? 네. 해산탕이나 갖다 잡숴버려. 초복 특별 기획 국힘 해산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또 우리 박영식 앵커님 성대모사 듣고 싶다는 분이 겁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고 또 어떤 거를 원하시는? 뭐 한번 해주세요. 제가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려고 했는데요. 저 대신에 열심히 손가락으로 법규를 날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그 친길개는 다 물러가라. 시원해. 김영남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 참 김영남 의원님 아까 오늘 압수수색하는 거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임성근 구명 경로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게 최상병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종호라는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이 최상병 사건에도 키맨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 대상을 보니까 이종호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뭐랄까요 잔챙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그 극동 방송하고 이철규 의원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나갔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철규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했어요.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극동방송은 김장한 원로 목사가 이사장으로 뭐 사실상 수십 년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거는 김장한 목사가 수사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원의 웬만한 기관장이나 특히 인사 때 청탁이 많은 그 경찰 쪽은 경찰서장만 돼도 거의 김장한 목사가 예배를 보는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일요일 예배에. 이철규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하면서 그 교회를 안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김장한 목사가 그 대선 전에 자신에게 성경 공부를 다녔다고 하는 김건희, 거길 통해서 윤석열, 이렇게 구명 로비 루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검에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그 루트라고 하면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연락했다고 하는 그 군목도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박영식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루트라고 보면 이종호는 거의 저 말단에 있는 잔챙이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루트라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아내도 압수수색을 지금 당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이철규, 김장환 혹은 뭐 임성근의 아내가 뭐 군종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김장환, 뭐 임성근의 아내의 휴대전화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특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장환 목사와 극동방송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김건희로 가는 방향은 맞는 거니까 그 하부 단계의 연락책이 어딘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요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통일교 총재했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 그 옆에서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김충식입니다. 저자가 김충식입니다. 김충식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충식이 누굽니까? 김충식이 최은순 씨의 뭐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그 직책은 안 나오지만 문선명 비서실장인가 비서를 했다는 거예요. 김충식이가. 지금 저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이 고리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충식이가 갖고 있는 수첩에 김용현 메모가 등장해요. 경호처장 김용현 용산, 그리고 날짜 뭐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장모의 내연남까지 지금 저렇게 대통령실을 다 쥐고 흔들었다. 다 헤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메모가 저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뭐 거론이 되어 있고 검찰 간부, 뭐 특검팀 관계자 이런 어떤 특정 인사들의 실제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조모 행정관이라고 있거든요. 조모 행정관의 전화번호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 양반이 뭐 최은순의 내연남이든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든지 간에 아니 어디 시골에 있는 노인이 저런 식으로 수첩에다 뭘 적어놓고
연락처를 통해서 무엇을 했겠느냐라는 건 뭐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는 좀 숨가쁠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공개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